안녕하십니까. 청조포럼 회장 박용수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제285차 청조포럼을 녹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이명찬 박사이십니다. 현재 동북아 역사재단 명예연구원이시며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와 일본 명문 개요대 정치학, 국제정치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일본 세계평화연구소 연수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와 그 외 다수 대학의 강사를 거쳐서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으로 근무 후 2020년 퇴직하였습니다. 일본 지식인에게 덮는 한일 관계와 역사 문제, 일본의 국가 정체성과 동북아 국제관계, 일본 회의와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등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명찬 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일역전의 저자 이명찬입니다. 재경 부산고등학교 동창회가 주관하는 청조포럼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한 청조포럼에 이렇게 강사로 초청받아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 한 번 기회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인연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원에서는 국제정치로 중국 외교를 공부하다가 어떻게 또 기회가 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 외교를 공부하게 됐고요. 박사학위는 개요대학에서 일본 외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뭐 고려대학에서 강사도 좀 하다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십몇 년을 한일 관계를 연구하고 독도 연구도 좀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퇴직해서 지금은 이렇게 연구실에서 제가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강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일 역전에 대한 강의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제 한일 역전이나 서적을 바탕으로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좀 더 많이 보관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삼는 한일 역전이라는 것은 한일 역전이 되었다, 좋다,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한일 관계가 지금 최악으로 지금 안 좋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쓰는 책이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대를 나누면서 또 질문도 받고 거기에 또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 2019년도 일본 아베 정권 시절에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에 제가 2019년도 1월부터 한 10월까지 제가 거기서 방문연구원으로 생활했었는데 그때 일본의 분위기는 상당히 혐한으로 아주 험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 한국 정부가 미숙한 외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보복을 받아서 그래서 제2의 IMF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이 그 당시 여론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제 보수지 중심으로 한국 정부를 많이 비판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듯한 그런 어떤 기사들이 많았고 특히 이 한국의 미숙한 외교를 굉장히 비판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한국의 국익이 많이 손상될 거다. 그런 이제 이 얘기가 주류를 이뤘다고 보는데 저는 그때 생각이 달랐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일본 손해로 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일본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일본의 언론인들과 만나 점심을 뭐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 입장은 아베 땡큐다. 아베가 저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새로운 정립이 형성될 것이고 중소기업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아베 땡큐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지금 뭐 일본에서도 대체적인 분위기는 일본 정부의 완벽한 패배, 한국 정부가 그 위기를 잘 딛고 위기 극복을 잘 해나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도 새롭게 잘 발전해 나가고 있고 정부와의 협조 관계, 대기업과의 상생 관계 이런 것들도 잘 조정되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어떤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은 우책 중에 우책이었다. 아사히 신문에서도 그렇게 이제 논설까지 썼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이 한일 역전이라는 이 화두는 현재 한일 관계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히 보게 되면은 2019년도 같은 그런 어떤 아마추어 같은 보수 언론지들의 그런 어떤 주장들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오히려 국익에 손실을 주는 국익에 해가 되는 그런 논조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일 역전의 현재 한일 관계의 정확한 현주소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뭐 제2의 또 보복, 뭐 경제 보복 뭐 이런 얘기들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두 번 다시 아마 일본 정부가 그런 경제 보복 조치는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그거는 재발등 찍는 행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한일 역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70분에서 8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강연을 하고 그 이후에 질문을 받는 형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한일 관계가 현주소가 어떠냐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겠습니다. 빨간 선이 일본이고 파란 선이 한국을 나타내는데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일본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거의 평행선에 가까울 정도로 큰 변화가 없고요. 근데 한국은 상당히 이렇게 경사진 직선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이렇게 벌써 역전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뭐 하나의 상징적인 그래프입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계속 강의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생산성 추이를 보더라도 이렇게 곧 역전이 진행될 것 같은 2015년까지 그래프만 보면 이렇죠. 그 이후에 진행들을 보면 2015년도에 이미 역전이 시작되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프레젠트 온라인 올해 2월 28일 날 기사입니다. 일본인이 가난해졌다는 잔인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게 타이틀입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원래 8월 16일 기사입니다. 일본 코로나 패전으로 이미 선진국에서 중진국이 되었다. 인가. 이렇게. 또 9월 23일 기사에 보면요. 일본의 임금은 미국의 60%, 한국에도 따라잡힌 일본의 추락. 이 다이아몬드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달 3일 날 한국, 일본을 추월하다. 이것이 아베노믹스 시대의 최대 사건이다. 노구치 유키오 이분의 글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내용이 충실해서 제가 자주 접하는 글들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로 지금 한일 관계가 역전되고 있다는 글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 9월 4일 한국에게 1인당 GDP를 추월당한 지 오래된 일본의 재부상은 가능할까?
이 기사는요, 보이스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보이스라는 잡지는 일본에서 우익 잡지로 통합니다. 근데 우익들이 대부분 지금 혐한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 책에다가 한국에 대한 혐오감이 일본의 몰락을 앞당긴다. 한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오구라 기조라는 교토대학 교수인데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철학, 유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지금 한국에 대한 혐오감이 일본의 몰락을 앞당긴다. 대담한 글을 썼는데 이게 우익들 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용기로 가지고는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지금 현재 얼마나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앞으로 일본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면 일본에게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한일 관계 역전을 얘기하는 글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일본의 오마에 게니치라는 아주 유명한 평론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이 쓴 글에 나타난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IT와 잉글리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잉글리시.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날아가고 있죠.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앞에서 날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안형 경제, 뭐 동아시아의 안형 경제, 안 기러기 안자죠. 안형 경제를 해가지고 항상 일본이 제일 앞에 이렇게 날아가면 그 뒤로 쭉 이어서 날아가는 동아시아 국가들, 이런 어떤 그림들이 과거에는 계속 유행했었는데 지금 이 그림은 보면은 IT와 영어 이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빨리 새롭게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뒤처지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경종 울리는 글을 쓴 그 글 내용 속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제가 한일역전 책을 쓰게 된 가장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이 이 도표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1989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4. 저는 이 처음 표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80년대 말까지 일본이 세계 저편이즈 넘버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이 정도일 줄은 사실 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 초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때 이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세계 시가총액 상위 24에 이 빨간 표가 있는 게 전부 일본입니다. 그 사이사이 미국, 영국, 미국. 그 미국 5개 회사와 영국 1개 회사를 빼면 총 14개 일본의 회사가 세계 시가총액 상위 24에 속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2018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4라고 이제 아까 그 표에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일본 기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20개 상위 회사 중에서 미국이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 중간에 중국, 영국, 한국, 스위스. 미국과 중국이 역시 지금 G2라고 얘기가 되는 미국과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 일본 기업 시가총액 상위 20개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일본 상위 기업들의 대충 면면을 보게 되면은 1위가 NTT입니다. 2위, 3위, 4위, 5위, 7위 다 이게 은행입니다. 은행. 그 다음에 도쿄전력, 도요타 자동차가 11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히다치 제작소, 마츠시다 전기, 도시바, 가전제품들 만드는 이런 구성이었다고 본다면은 이때를 한번 보실까요? 2019년도에는 도요타가 1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은행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미쯔비시 UFJ 은행이 하나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은행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있고, 혼다, 보시면은 닌텐도, 미쯔비시 상사. 이 대체로 은행들은 거의 사라지고, 은행들이 사실상 90년도 초중반 해서 아주 빅뱅이 일어나서 대통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 은행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쯔비시 UFJ입니다. 여기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그러면은 일본이 왜 이렇게 20개사에서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다 밀려버렸느냐?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럼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대충 보면 다 천단위죠. 8천, 8천, 7천, 6천, 5천, 4천, N입니다. 이게 억엔. 그런데 앞에 보시면은 이게 억 달러예요. 근데 여기 100단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단위 달러에서 공 하나를 더 붙이면은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600단위에다가 보시면은 여기 800 어떻게 보면 조금 올랐죠. 오히려 조금 올랐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일본은 이 기업들의 변동은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 규모에서는 조금 성장했을 뿐이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나 중국 회사들이 압도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세계 시가총액 상위 24에서 일본은 다 밀려나고 미국과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치로 보면 지금 일본은 아주 참담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일본인들이 자각하고 있듯이 많은 수치들이 일본 사회가 급속히 궁핍해졌음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이제 가야 게이치 경제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보면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은 30위입니다. 일본이 97년 이후 최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OECD 통계에 의하면은 노동 생산성 21위, 평균 임금 18위, 상대 빈곤율 27위, GDP 대비 공적 지출 비율 40위, 연금 소득 대체율 41위, 장애인에 대한 GDP 대비 공적 지출 비율 32위, 실업에 대한 GDP 대비 공적 지출 비율 31위.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위 수준이죠. 지금 이렇게 OECD에서도 하위 수준입니다. 일본은. 일본의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은 일본인의 6명 중 한 사람이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게 빈곤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2015년도에 15.7%였는데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도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주요국 대외 순자산 규모를 보면은 일본이 순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90년대 말 초까지 이 버블 경제가 있었을 때에 그때 엔화가 초강세였죠. 그때 해외 부동산이나 자산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였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규모가 어떻습니까? 이게 100만 달러예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3조 달러지. 3조 달러 규모의 대외 순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독일, 홍콩, 중국, 대만, 한국의 한 8배, 7, 8배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프랑스, 영국, 스페인, 미국이 보면은 이 마이너스 수준이네요. 이렇게 대충 보면은 이미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본은 AI 후진국, 쇠퇴 산업에 매달리고 있다. 전략은 선배가 만든 것의 재탕일 뿐. 이렇게 발언한 것이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사장입니다. 이 발언이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는데 소프트뱅크 손정희 사장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유명한 경제평론가인 가야 게이츠는 우리는 일본이 이미 후진국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일본은 과거에 풍족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궁핍했다. 사실 일본 노동 생산성 순위는 이 50년간 대부분 변함이 없다. 하위 부분이라는 거죠. 옛날부터 걸출한 기술 대국이었다는 스스로의 착각에 마주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는 터널을 통과할 수 없다. 가야 게이치 이 경제학자가 항상 이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그 가야 게이치 경제학자가 일본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게마인샤프트 공동체 사회죠. 게젤샤프트 이익사회 이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일본의 현재 기업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체 사회를 말하는데 이 특징을 보면요. 구성원에게 주어진 것이며 조직을 자신의 의사로 선택하거나 조직과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구축할 수가 없다. 일본 가이샤, 회사를 말합니다. 가이샤는 종신고용이 전제이며 한번 입사하면 반영구적으로 그 구성원이 된다. 일본 가이샤는 경제적 이익과 행복, 폭력적 억압이 혼연일체인 곳이다. 생활비를 버는 곳이자 자신 있는 곳이며 고역을 강요당하는 장소이다. 모든 직원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근무 공간, 장시간 잔업하는 관행, 연공 서열을 바탕으로 하는 임금체계, 상사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풍조,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이 게마인샤프트 공동체 사회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게젤샤프트 이익사회는 뭐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합리적,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조직은 주어진 것이 아니며 계약과 규칙에 따라 각자 역할을 완수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얻는 것이 기본. 인종이나 성별, 나이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글로벌 기업은 전형적인 게젤샤프트이며 상사도 인격이 아닌 기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만든 합리적 존재이며 본래는 완벽한 게젤샤프트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야 게이치 경제학자가 이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일본의 현재 처해 있는 경제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게마인샤프트 공동체 사회의 특징들이 현재 일본 기업들이 안고 있는 그 특징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만든 합리적 존재이며 본래는 이렇게 완벽한 게젤샤프트인 것이 바람직한데 일본은 이 기업의 특징들이 이 게젤샤프트와는 거리가 먼 게마인샤프트적인 이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물적 생산성과 이게 부가가치 생산성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일본의 경제 지위 하락은 생산성 저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 가야 게이치 학자의 이 분석입니다. 그럼 일본의 생산성은 왜 낮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이 기존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변경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이 물적 생산성에서 부가가치 생산성으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물적 생산성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물적 생산성이란 생산량, 판매량, 수확 개수 등 물량으로 생산 효율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에 비해 부가가치 생산성은 제품 생산 수는 100개인 채로 제품 한 개당 부가가치를 올려 이익을 확대하자는 발상입니다. 한 명이 버는 총 이익이 늘어난 만큼 부가가치 생산성이 상승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물적 생산성에서 부가가치 생산성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킨 것은 IT 혁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표에 봤듯이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위에서 일본이 80년대 말에는 14개의 상위권을 차지했었는데 이게 이제 IT 혁명에 뒤처지면서 20년 후에는 22위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 일본의 기업의 특성을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살펴볼 텐데, 투자 습관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일본 기업이 투자 습관을 잃어버렸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장기간 계속된 디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은 세대가 지금 경영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경영진에는 투자 억제와 경비 삭감, 이것 두 가지로 이익을 확보하고 그 공로로 출세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성공 체험이 그들을 복지부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생산성을 올릴 수 없죠. 여유 시간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지식의 질을 높이는 등 배움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부가치 생산성 향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다면은 노동시간 삭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배움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은 성과가 올라가죠. 성과가 올라가면은 임금 대우의 개선이 이루어질 테고 그래서 다시 또 배움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이클을 돌릴 필요가 있는데 이 사이클을 돌리려면은 기업 내부에 배우는 것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은 사내에서 일에 관계된 지식이나 요령을 배우는 직무관 훈련, OJT죠. 이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회 공부 모임에 참가하거나 대학원에 다니거나 MBA를 취득하는 등 사회 교육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 너가 공부해온 것을 평가하면 내 밑에서 땀 흘려 일하는 직원이 보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상사마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하는 부하는 어떻게 될까요? 상사의 노예가 되거나 사내의 노예가 되어버리겠죠. 어, 또 하나의 일본 기업의 아주 특성을 말하는 것 중에 이 그래프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일본 IT 인재 평균 연수입은 연공서열형이라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표입니다. 이 IT 기업이라는 것은 IT 기술이라는 것은 특히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도 보면은 젊은 세대가 발빠르게 잘한다는 그런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을 보면요. 20대와 30대 이렇게 임금 차이가 나는데 30대 피크를 이루고 그 다음에 40대, 50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20대에 이게 보면은 뭐 1,000만 원이니까 1억이 넘는 임금을 받죠. 그리고 나서 30대 때 절정을 이뤄서 거의 1250만 원 이게 뭡니까? 1억 한 2, 3천만 원 정도 받는다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IT 기술의 특성인데 거기에 비하면 일본은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사람의 어떤 그 기술의 특성이랄까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 다만 연공서열형으로 임금을 책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대에 아주 재능 있는 IT 인재 30대에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때에 이렇게 많은 임금을 준다는 국제 기업이 있다면은 당연히 빠져나가겠죠. 아니면은 이 회사에 계속 근무한다면 자기가 받는 봉급에 걸맞는 정도만 노력하겠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할까요?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일본이 왜 IT가 이렇게 뒤처지고 발전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이 임금 체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듯이 일본형 이 조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그럼 일본형 조직은 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이게 일본의 유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말해서 1940년 체제로부터 이어지는 현상이랍니다. 1940년 체제란 전시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일본 특유의 구조라고 합니다. 전쟁 전에는 제조업 비율이 낮고 섬유 산업도 경공업 중심이었는데 그러나 이 전쟁으로 중화공업화가 필요해지자 노동자를
조직에 정착시키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구조를 몇 가지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이 여기저기 회사를 옮겨 다니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장애가 된다고 여겨 한 기업에 계속 고용되게 하려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했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원형이 되는 구조가 이때 만들어졌으며 종신고용제나 연공서열 급여 체계도 이때 도입됐다고 합니다. 1970년, 80년대는 새로운 정보화 기술이 막 도입되었을 때 일본형 조직은 이때는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각 조직이 메인프레임 컴퓨터, 대형 컴퓨터를 말하죠.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서 폐쇄적인 구조가 됐죠. 대형 컴퓨터를 조직마다 가진다. 이게 이제 1940년 체제의 일본형 조직과는 상당히 궁합이 좋았죠. 당시 일본은 디지털화에서 가장 앞서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은 1970년대에 완성된 은행 온라인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후에 1940년 체제는 제도로서는 붕괴하게 되는데 1940년 체제를 필요로 하던 경제 조건이 뭐 자금 활동에 의한 고도 성장 이런 경제 조건이 사라지고 이를 지탱하던 제도, 관료제도, 은행제도도 1990년대에 붕괴를 했습니다. 이때 붕괴했다는 것은 고이즈미 정권 때의 신자유주의 물결이 불어닥쳤죠. 글로벌제이션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때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관료제도 이게 철밥그릇이라고 해서 그때 관료 기구를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은행제도는 어떻습니까? 거의 뭐 수십 개 있던 은행들이 전부 빅뱅이 되면서 큰 대형 은행 한 3개 정도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다 붕괴가 된 거죠. 그러나 그때 붕괴됐지만 체제의 주요 부분은 여전히 이 일본 기업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후생 노동성의 고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첫 직장 시장률이 높은 것은 29세 이 계층이고 이직률은 60세 이상이 높다고 합니다. 중간 나이에 첫 직장 시장률과 이직률은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 경향은 거의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여 퇴직하기까지 그 기업에 머무르는 구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일단 고용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 채용자 고용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한층 더 해고가 쉽지 않다. 이거는 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악순환일 수도 있고 그 결과 고학력자가 회사를 옮기지 않는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경영자를 채용하는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과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영 속에서 연공서열 임금 체제도 바뀌지 않고 나이가 많아진 만큼 오른다.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일본 조직은 IT화에 대응할 수 없는 1940년 체제형 조직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1980년경부터 정보 시스템이 대형 컴퓨터에서 IT로 이행해 간 것인데 이때 이제 메인 프레임과 전용 회선으로 작업하던 것을 소형 컴퓨터, PC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할 수 있게 이제 되었죠. 대형 컴퓨터를 사용하던 이전에는 조직을 넘어 디지털 정보를 교환하려면 고가의 데이터 회선을 사용했기에 자주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마다 내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990년대부터 인터넷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특성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폐쇄적인 구조의 일본 조직은 IT 혁명에 잘 대응할 수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일본은 그래서 디지털화의 지연, 지체 이런 현상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DX가 늦었다는 거죠. 디지털 전환이 늦었다는 겁니다. 디지털화 자체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구조에서 분산적이고 개방된 구조로 디지털화를 전환하는 것인데 일본 특유의 조직 문화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IT 산업은 일본의 경제 사회 구조와 특히
대조직과 잘 맞지 않는다. 일본형 조직은 심각한 유산이자 지극히 뿌리 깊은 문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1인당 GDP를 보게 되면은 고소득 그룹은 이제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은 저소득 그룹에 속해 있는데 OECD 평균보다는 조금 적은 이 그룹을 말합니다. 거기에 한국이 일본보다는 일단 위이지요. 그리고 한일 양국의 GDP 성장 과정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한국은 90년대부터 쫙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상인데 일본은 90년대 중후반 꺾이면서 그때부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취업자 1인당 GDP를 보게 되면은 어, 여기에 한국이 일본보다 한참 높죠. 한국과 일본 사이에 터키, 체코,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그리스 이미 5국가나 중간에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평균 임금인데요. 이게 G7과 한국의 2000년 이후 평균 임금의 추이를 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당히 높죠. 평균 임금이.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캐나다가 2위로 하고 있고요. 독일이 3위네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이 그 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다가 거의 이탈리아의 궤적은 일본의 궤적하고 비슷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경제가 침체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는 가운데 한국이 올라가는 선을 그리고 있죠. 이건 카나다나 독일과 같은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OECD 가맹국의 2020년에 구매력 평가에 기초한 평균 임금을 한번 볼까요? 일본은 35개국 중 22번째인데 한국 밑이죠. 그리고 이거 보면은 미국의 한 50% 정도 조금 넘고요. OECD 평균 이하이고 한국의 한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뭐 그래프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은 노동 생산성은 이제 이 OECD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이 8만 1천 달러, 일본이 7만 6천 달러에서 2018년에도 한국이 일본을 이제 능가했죠. 이것도 보면은 1인당 GDP도 한국이 4만 2천, 일본이 4만 1천 달러로 한국이 위입니다. 20년간 시급은 일본만 좌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160% 가까이 성장 올라갈 때, 그리고 영국이 90% 가까이, 미국이 80% 가까이, 프랑스가 70% 가까이, 독일이 60% 가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0%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일본이 정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일본의 이런 모습과 한국의 이런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죠. 이 그래프 뭐 상당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1인당 명목 GDP인데요.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 2040년을 이제 추측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추측 근거는 이렇게 명목 GDP 연평균 성장률을 근거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타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4%에서 6%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인도네시아는 특히 뭐 9%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이 성장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30년대에는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죠. 그리고 2040년대 가게 되면은
일본의 한 1.7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려진 것 같다. 그래서 이 일본과 한국의 차이의 폭은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전자정부 발전지수 순위를 보게 되면요. 한국이 쭉 상위권이죠. 1등 쭉 하다가. 근데 일본은 이렇게 편차가 많지만 상당히 한국보다 쭉 밑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래프라든가 수치를 이제 본다면은 피치의 주요 국가별 신용 등급 이 등급을 매겨놓은 이 기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한국이 일본보다는 두 단계 위입니다. 한국은 영국과 같은 수준이고 중국은 한 단계 아래. 중국이 일본보다 이 신용 등급이 오히려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 경제 지표만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건전성에 대한 일본의 평가표를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부모를 매우 존경한다. 미국 71%, 중국 60%인데 일본은 38%죠.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한다. 50%, 51%, 39%. 부모를 끝까지 돌보고 싶다. 미국 52%, 중국이 88% 정도 되는데 일본은 38%밖에 안 되죠. 이 두 가지 이 질문 항목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나는 보통 정도의 능력이 있다. 미국이 56, 중국이 33, 일본 7%밖에 안 됩니다. 나 자신은 안 되는 인간이다. 뭘 해도 안 돼. 이거죠. 미국이 45%나 되고요. 중국이 56%. 근데 일본은 73%나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사회가 상당히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대 GDP 비율로 본 초등, 중등 교육의 이 교육비 지출 비율을 이제 말하는 건데, 녹색은 공적 자금이고요. 하늘색은 사적 자금입니다. 이 한국이 일본보다 공적 자금에서도 상당히 높죠. 그리고 사적 자금에서도 2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학 교육은 어떨까요? 대학 교육을 보게 되면, 이 공적 자금이 일본의 대학보다는 뭐 거의 한 1.8배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사적 자금은 뭐 거의 같은 수준인데, 공적 자금이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게 되면은, 일본이 이 냉전이 끝나고, 버블이 꺼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버블이 꺼지고 나서, 쭉 침체되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잃어버린 30년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어, 자민당을 축으로 한 정치 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뒤로 미뤘고 정권과 운명을 같이 했던 관료기구도 의도적으로 파산 처리나 구조개혁에 속도를 늦추었다. 이게 버블이 꺼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있을 때 정치 세력인 자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 처리를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 사이 정부는 공적 자금을 통한 경기 부양과 공공사업 증가 등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 경기가 악화하면 보조금이나 조성금 같은 구제책을 도입해 원칙대로라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기업들을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비 기업들을 양산시켰죠. 어차피 파산할 기업이라면 조기에 정리해야 그 자본이나 노동력을 다른 곳으로 돌려 새로운 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워한 정부는 항상 위험을 뒤로 미루어 왔다는 겁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한 계기는 주가 대폭락이었는데 실제 원인은 당시 대장성, 현재 재무성이죠. 이 계속 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려고 총량 규제를 실시한 데 있다고 합니다. 주가에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토지 가격까지 제동을 걸었던 거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거품 붕괴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품 붕괴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이 경험한 리먼 브라더스 같은 사태를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맛보았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는 차이가 현재 미국과 일본의 차이를 결정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주가 폭락이나 토지 가격 폭락 등으로 경영 파탄에 몰린 금융기관과 기업의 파산을 뒤로 미루어 결과적으로 7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 통계치나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잃어버린 30년인데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아베 전 총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정권, 장기 집권을 했죠. 7년 8개월 동안에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경제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일본이 경제적으로 가장 침체가 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들이 아주 안 좋게 나타나죠. 결국 코로나19 대응에 불만을 나타낸 여론에 밀려서 결국은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사임을 이제 표명하게 되는데 그때 기자회견에서 정치는 결과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이 아베의 상명구였는데요. 그러나 이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려면은 다양한 정치 판단과 과정의 축적으로 형태가 만들어지며 본래는 그 과정을 포함하여 평가되는 것인데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그것을 나중에 변경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게 기본적인 상식일 수 있는데 그런데 아베 정권에서는 그 기록을 나중에 고쳐 썼거나 이게 이제 개찬이라 그러죠. 혹은 폐기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처음부터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 뭐 이런 사실들이 이제 밝혀졌죠. 결과에 책임진다는 말이 난무했지만 그 책임을 완수했는지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어, 아베 정권 7년 8개월 동안에 큼직한 이 세 가지 이 비리 사건이 있었는데 모리토마 학원, 각계 학원, 벚꽃을 보는 모임 이 세 개의 비리 문제가 지금도 아직도 아베의 뒷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3대 의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관저 리더십이 강해진 것과 비례하여서 이제 아베 총리가 관저에서 주도한 특정 사업이나 정책들이 많았는데 이때 이 부당한 개입이 의심되는 사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학교 법인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가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가구있게 야스노리 이사장이 아베 총리 지지자이며 부인 아키에와도 가까운 사이에서 대폭 할인받았다는 의혹이 부상했습니다. 어, 상당히 고가의 토지를 거의 10% 정도 가격으로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카야마 이과대 수의학부 신설을 둘러싼 문제에서는 학교 법인 가케학원의 이 가케 고타로 이사장이 아베 총리와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수의학부 신설이라는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의학부 신설이 거의 20년 동안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카야마 이과대학 수의학부 신설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사장이 아베 총리와 오랜 친구라. 그래서 이제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된 거죠. 어, 세 가지 의혹 중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인 의혹이 이 총리가 주최했던 벚꽃을 보는 모임인데요. 원래는 이 모임 예산이 비대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어요. 근데 그 비대해진 부분이 정치가 할당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어 검증하려고 했는데 그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부가 폐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행정 태만이나 실수가 아니라 관저나 아베 총리 등 정치인이 관계된 의사결정에 따라 공문서 조작이나 폐기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신도 문해작가 찌바데 명예교수는 문서를 남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이며 역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했는지, 언제 최종 결정을 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정보는 좀처럼 없습니다. 모리토모 학원이나 각계 학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짙은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의 저녁 식사회 이 문제부터 헌법을 짓밟는 집단적 자유권 용인, 이상도 지도력도 없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양떠는 것 등등 아베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에다가 강요들의 일일이 셀 수도 없는 실언과 폭언, 일본 은행과 NHK 인사 개입이나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발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책의 수많은 실패, 지속화 지원금 사업으로 대표되는 관료와 거대 광고 기업인 덴트의 유착 구조 등 아베가 저질러온 악행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 나는 정치 기자도 평론가도 아니지만 오래 살아온 만큼 나카타초라는 마계에서 꿈틀거려온 정치가들을 봐왔다. 지금 정권처럼 보기 흉한 저차원 정권이 과거에 있었던가 생각을 해보았다.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라는 구호를 내걸고 등장했지만 연금 기록 문제로 상징되듯이 보기 흉한 나라 만들기로 일관했다. 앞에 이 문장하고 지금 이 문장은 모토키 마사히코라는 일본의 저널리스트,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시라이 교수도 아베 정권의 비민주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베 정권은 왜 허용할 수 없으면 허용해서는 안 되는 권력인가? 이런저런 정책이 문제가 아니다. 정책은 때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진정한 문제는 실정이 계속되는데도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무리하게 포장하는 것, 즉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거듭하는 것이 이 정권의 본업이 되었다. 그 결과 공정이나 정의 같은 사회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이념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래서 이 정권의 존재 그 자체가 인간성에 대한 모욕이었다. 이렇게 시라이 교수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비리도 있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고 잘못 대응하는 바람에 결국은 수상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죠. 그런데 이게 초기 확진자 수에서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한국과는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월 25일 날 한국과 일본에서 첫 확진자가 이제 발생했는데 쭉 가다가 한국은 갑자기 쫙 상승하면서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이게 이 확진을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이제 이렇게 적어지죠. 그런데 그때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이때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퍼져나갔을 텐데 이때까지 조용합니다. 언제부터 이게 늘어나기 시작했느냐면은 3월 24일 올림픽 도쿄 올림픽 1년 연기 발표하자 그 다음 날부터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도쿄 올림픽 때문에 이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PCR 검사를 거의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PCR 검사를 안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요. 이 후생 노동성이 2월 1일 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의료 체계에 대하여라는 이제 문건을 발표를 했는데 귀국자, 접촉자 상담센터 이게 이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락할 것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주일 이내 감염자와 밀접 접촉이 있었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 두 번째 조건은 2주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혹은 후베이성으로부터 저항 이력이 있는 사람과 밀접 접촉이 있고 강한 권태감이나 숨쉬기에 고통이 있다. 이 두 가지 이 조건 중에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경우만 귀국자, 접촉자 외래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찰 기준을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라고 또 기준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조건에다가 이 진찰 기준까지 이제 덧붙이니까 PCR 검사를 거의 안 해주겠다는 하나의 메시지였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2월 24일 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책 기본 방침 구체화를 향한 견해라고 이제 전문가 회의에서 이 문구를 발표를 했는데, 이 전문가 회의가 이제 2월 14일 날 설치되었었어요. 근데 PCR 검사는 설비나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증화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집중한다. PCR을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바이러스 대책으로 유효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기준. 그리고 산관학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설비나 인원 제약 때문에 모든 사람이 PCR 검사를 할 수 없다. 한정된 PCR 검사 자원을 중증화 우려가 있는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불안한 사람들이 의료기관에 쇄도하면 진료 대응이 펑크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클러스터 장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PCR 검사 대상자를 한정한다. 이렇게 전문가 회의에서 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 감염 검사는 PCR 검사밖에 없지만 PCR 검사 능력이 부족하므로 중증화할 것 같은 사람 외에는 검사하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던 겁니다. PCR 검사 확증이 곤란했던 6가지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 과다, 입원 장소 확보 곤란, 지방위생연구소 인력난, 방호장비 매우 부족, 민간검사 시 공적 계약 필요, 특수수송 기재 미비. 자, 이 5번도 5번이지만 나머지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부족이라는 겁니다. 검사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니까 검사 받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민간검사 시 공적 계약이 필요. 계약하면 되는데 이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확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고서 PCR 검사를 굉장히 억제했던 겁니다. 그게 이 표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2월 중순 말경 그때쯤 나온 이제 기록인데, 일본의 PCR 검사 거부율입니다. 이 검사 거부율 한번 보세요. 이 많은 곳에서 도쿄, 사이타마, 오사카, 가나가와, 홋카이도, 히로시마, 후쿠오카, 치바, 시즈오카, 효고. 한번 보십시오. 검사 거부율이 97.7%, 98, 96, 95, 98, 96.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0명이 자기 몸이 이상이 있어서 이거 코로나 확진이 아닌가 하고 열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갔겠죠. 예, 뭐 그렇게 해서 분명히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갔는데, 이 100명이 그렇게 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2명에서 3명만 검사해주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본의 PCR 검사 초기의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어, 그러면은 이 코로나 대응의 의료 붕괴의 구조적인 원인은 뭐냐 했을 때, 보건소 격감으로 대응력이 떨어졌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있다는 이유이긴 합니다. 보건소가 1996년에 845개소가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보건소 내 근무자도 1996년과 이제 그때보다 수가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감염병 대응은 이 보건소만이 가능했는데, 검사나 진단의 기준을 결정하는 후생노동성의 의계기관들이, 의계기관이라는 의료계통 기술 관료들이라는, 이 기술 관료들이 PCR 검사를 억제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철저히 봉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기술 관료들은 이렇게 PCR 검사를 쉽게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 한 문장을 잘 보십시오. 제국 관동군 731 부대의 망령이 지배하는 코로나19 전문가 회의. 이 전문가 회의가
여기에 구성 멤버들이 과거 731 부대가 뭡니까? 세균 실험 부대 아닙니까? 이 전문가 회의의 그 구성 멤버들이 과거 제국 관동군 731 부대에 망명이 지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생체 실험을 했던 그 731 부대의 그 소속 부대원들이 도쿄 재판에서 재판을 한 사람도 받지 않고 대부분이 도쿄대나 교토대,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대부분 취직을 했습니다. 아, 실험을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지식들도 풍부하겠죠. 인체에 대한 지식들이 전염병에 대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쉽게 취직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보건소에도 이 731 부대가 아, 그 부대원이 취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 DNA가 계속 이어져 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 회의의 그 멤버들도 그 731 부대의 DNA가 이어지는 그런 인사가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은 이 임상을 경시합니다. 이 환자를 낫게 하는 그 임상을 경시하고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가 이 연구지상주의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이게 군 부대이면서도 특히 비밀을 요하는 부대였다 보니까 정보 은폐 체질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전문가 회의에 그대로 DNA가 전달이 돼서 이 전문가 회의가 연구지상주의이고 정보 은폐 체질이 강했다는 겁니다. 아베 정권이 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패착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속화 급부금의 주요 위탁비의 흐름 그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산업성과 중소기업청이 어, 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됐겠죠. 뭐 자영업자뿐이겠습니까? 일본 국민들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1인당 10만 엔씩 지급하는 걸로 지속화 거푸 책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경제산업성과 중소기업청이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것을 위탁을 합니다.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라는 곳에 이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관료들이 퇴직하게 되면은 여기에 소위 말해서 낙하산으로 많이들 취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에 이제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비가 796억 엔이었는데 이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는 재위탁을 합니다. 749억 엔. 얼마입니까, 여기에? 어, 40 몇억 엔을 삥땅 치고 재위탁을 하는 거죠. 덴처에다가 재위탁을 합니다. 덴처에서는 이건 서비스 디자인 설립에 관여했던 덴처에서는 또다시 외주를 줍니다. 645억 엔. 여기서도 또 얼마나 됩니까? 거의 100억 엔 가까이 또 뛰죠. 104억 엔이죠. 이게 관리 운영비라고 합니다. 무슨 관리 운영비를 하면서 외주는 또 이쪽에 또 넘겨주는지. 덴처 자회사 5사에게 다시 외주를 주는데 417억 엔의 외주를 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경제산업성과 중소기업청이 공매를 해서 공모를 해서 파소나라든가 트랜스 코스모스라든가 이 네 개 회사에게 직접 발주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417억 엔이면 됩니다. 근데 796억 엔을 들여서 위탁을 했습니다. 이 중간에 이걸 다 삥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게 이 신문 기사에 나온 거죠. 이게 도쿄신문에 아마 나온 기사일 겁니다. 이걸 이제 번역한 게 이제 이쪽인데,
이 흐름들을 보면서 전 입이 쫙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어떤 공공사업들이 거의 패턴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게 이렇게까지 명료하게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뭐 또 삥땅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전달하려면은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등록을 받는 게 이 구청에서도 담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구청에서 이걸 하려니까 마이넘버 카드가 있었어요. 마이넘버 카드 그 번호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라 했더니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결국은 어, 인터넷 신청을 중지시키고 구약구쇼라고 그러죠. 이게 거기까지 직접 와서 등록하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산미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혼잡한 창구 모습이라는 거.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창구로 다 몰려드니까 이때 이 코로나들 많이 퍼지지 않았을까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이제 장려가 됐죠, 당연히. 그런데 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 도장 찍기 위해서 회사에 출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일본의 도장 문화는 너무나 유명해서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장 밑에 부사장, 부장, 계장, 담당자 이렇게 줄줄이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여기는 도장이 거의 비슷한 각도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어떤 그 그림들을 보면요, 이 각도가 다릅니다. 담당자가 45도, 계장이 35도, 부장이 한 25도 정도, 부사장이 한 1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지는 각도로 도장을 찍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이 도장 찍는 기계입니다. 재택근무가 결국 도장 찍으러 가는 것 때문에 재택근무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코로나 감염을 무릅쓰고 회사를 출근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도장을 없애자 이런 이제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이 도장 찍는 기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뭐냐? 사람 대신에 이 기계가 찍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어, 재택근무를 하면서 도장 찍으러 회사에 안 나와도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이 도장 찍는 거 기계가 뭘 어떻게 알아서 하겠어요? 결국 사람이 다 또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 아베 전 총리가 물러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정책 미스가 이 아베노마스크입니다. 뭐 그림들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한 가정에 마스크 두 개. 그래서 이게 식구 다 낄 수 없으니까 이런 모습을 했는데 아주 비꼬는 풍자 그림들이죠. 어, 이 아베 총리가 끼고 있는 이 마스크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천 마스크라고 그러는데 이 두 장을 각 가정에 한 가정에 이제 배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크기도 조그만할 뿐만 아니라 이 연결 끈 자체가 천으로 돼 있어서 이게 신축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굴이 큰 사람은 아예 이게 끼질 수도 없고 또 뭐 좀 억지로 낀다 하더라도 이 귀가 아파서 오래 마스크를 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급하게 이제 이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곰팡이 핀 부분들이나 뭐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주 그 위생 상태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불량 마스크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드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사용은 사용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와중에 이 아베 전 총리는 TV에 나올 때마다 항상 이 마스크를 끼고 나오는데 거의 이게 한 두 달 정도 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TV에 한번 비출 때마다 0.1%씩 이 지지도가 떨어졌을 것 같다는 그런 평론가의 글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아베노 마스크 때문에 결국 물러나게 되죠. 그 마스크는 이 모든 면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쁜 정책의 하나의 본보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봐왔듯이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도 너무나 조잡하게 이 모든 것이 다 자민당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왜 자민당을 지지할까요? 이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은 자민당 지지층이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왜 지지했을까요? 여론조사에서는 여러 차례 대안이 없어서 지지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야당의 오가와 준야 중의원 의회는 아베 정권이 장기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로 야당의 한심함이 결과적으로 아베 정권을 최대한 응원한 결과가 되어버렸다. 이게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 인사 전략과 조기 해산 이 정책을 교묘하게 잘 활용했던 거죠 아베 정권이. 에, 아까 세 가지 중대 비리 사건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여론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해산을 해버립니다. 해산을 한 다음에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당이 대안이 없으니까 또 자민당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자민당이 다수 의원을 어, 획득하고 또 정권을 잡게 되면은 앞에 있었던 비리는 이제 금융받은 걸로 돼버리는 거죠. 이런 어떤 그 꼼수가 반복되었고 야당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그래서 자민당이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또 하나는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의식도 또 하나 그 자민당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 사회 곳곳에 뚫린 구멍을 보기 어렵게 가렸을 뿐인 일부 번창하는 경제 지표를 이제 아베 정권이 계속 광고를 했는데 이만큼 경기가 좋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한두 개 정도의 항목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봐왔듯이 대부분이 이 상황이 좋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베 정권이 여러 가지 일본이 대단하다 뭐 그렇게 이제 순전을 많이 했죠. 그게 일본 국민들도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식 이게 또 편성을 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을 지지한 것은 이처럼 미화된 자의식 이걸 허위의식이라고 하죠. 일본 국민들의 허위의식이 이렇게 아베 정권이 장기 정권 집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그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최근의 한일 관계는 최악이라고 합니다. 유사일의 최악이라는 거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65년 이후의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정치학자 케네스 월츠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국가의 어떤 행동 패턴을 어떤 이유를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퍼스트 이미지, 세컨드 이미지, 서드 이미지. 이 퍼스트 이미지는 양국 지도자의 그 어떤 특성, 그러니까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 방법인데 한일 양국 지도자는 이 물과 기름과 같은 정반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이미지로 설명을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아베 총리는 A급 전문용의자 키시노부스케 외조부를 가장 존경하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소위 말하는 역사 수정주의자. 이 두 사람의 어떤 한일 역사 문제가 이 갈등을 일으키니까요. 그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반대의 정체성.
이것이 현재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 이유도 충분히 설득이 있는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이미지로 보면요. 양국 간 국가 정체성의 차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세컨드 이미지는 그 국가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 뭐 예를 들면 중국 같이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냐. 그런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정치 행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민주화되었고 일본은 우경화됐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서더 이미지는 이제 양국 간 이 국력의 상대적 변화, 국력의 상대적 변화가 그 국가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일으킨다. 이제 이게 이제 서더 이미지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국 간의 국가 간의 국력의 상대적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는 분석이 이제 서더 이미지인데 한국은 디지털 혁신으로 급격한 국력을 신장하고 있고 일본은 아날로그에 머물러 국력이 쇠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일본은 쇠퇴 도상국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 양국 간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일본은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또는 급격히 발전하고 중국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겠죠.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비교조차 되지 않던 한국과 중국의 국력이 지금은 중국은 일본의 3배, 한국도 거의 3분의 1로 따라왔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뭐랄까 상실감이랄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기분들이 일본을 우경화하게 만들고 이 우경화된 일본이 아베 총리와 같은 역사 수증주의적인 인물을 장기 집권하도록 하는 하나의 그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퍼스트 이미지, 세컨드 이미지, 서드 이미지로 다 한일 관계 갈등 요인을 이렇게 멋지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양국 간의 국력의 상대적 변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 간 힘의 전이 현상으로 이렇게 높았던 일본과 한국의 힘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 전이 현상으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빠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투키디데스 함정이 뭐냐? 신흥국과 패권국의 힘이 역전되려고 할 때 두 나라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전쟁이 발발할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말해줍니다.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 원장 그레임 앨리슨 교수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아테네의 제도와 스파르타의 불안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런 이제 상황으로 인한 리스크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앨리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런 사례가 16건 정도 있었는데 그중 12건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무라 마사토 국제관계 전문 저널리스트 이 사람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한일 관계에도 해당한다라고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예, 지금 현재 한국의 한일 관계는 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에서 이제 힘의 역학 관계가 변형되면서 투키디데스 함정이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혐한으로 아주 물결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잡지가 이 주간 포스트라는 잡지인데, 이 주간 포스트 잡지를 이렇게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간 포스트가요, 소학관이라고 아주 일본에서는 대단한 전통을 가진 대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주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잡지인데요. 이 특집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한국 따위 필요 없다. 이 혐한이 아니라 단한이다. 귀찮은 이웃은 사요나라.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를 볼까요? 지소미아 파기로 서울이 김정은에게 점령되는 악몽. 뭐 이런 경제에서는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LG의 텔레비전이 이제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 삼성과 LG가 고꾸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스포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경올림픽에 한국이 보이콧하게 되면은 일본이 메달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은 치료가 필요한 화를 억누르지 못하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병리. 이 전체 이 기사가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뭐 찌라시도 아니고요. 대형 출판사, 일본의 전통 있는 대형 출판사가 출판한 주간지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 특집 기사에 대해서요, 혐한이 아니라 단한이라는 한국을 끊는다는 말인데, 국교를 단전이라도 하라는 건가?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상교를 이탈한 독단과 편견으로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기사를 특집으로 다루고 그것을 전국주의 광고로 어필하는 것은 발행처인 쇼가쿠간의 100년 가까이 지속해온 출판사로서의 역사와 품위가 추궁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태로 오비로서도 입을 다물 수 없다. 결국 이 쇼가쿠간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오비가 이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기사를 쓴다는 겁니다. 도쿄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서도 9월 4일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특집의 반응으로 인터넷상에 한국에 대한 과격한 기술이 퍼지고 있다. 주간포스트는 사죄 담화를 냈지만 진정한 사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호의 횟수도 검토해야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러한 대립의 시류에 타기만 하면 무엇을 써도 용서된다고 생각한 것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포스트는 회수되기는커녕 계속 팔렸는데 상당한 부수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2탄, 제3탄 혐한 기사, 특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전체가 혐한으로 빠진 게 아니냐. 대형 서점에서 저런 이제 주간지를 낸다는 것을 보면요. 그와 괴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영화 주전장의 미키 데자키 감독, 젊은 36살의 데자키 감독이 이 위안부 관련 관계자들을 인터뷰해서 영화한 게 주전장이죠. 극우 민족주의자와 역사 수정주의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일본의 순수성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견해 차이는 있지만 공통으로 일본은 언제나 옳고 우월하다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감히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인식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믿음은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고 역사를 부정하도록 만들었다. 아베 정권과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해온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영화를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언제나 옳고 우월하다고 믿는 이 극우 민족주의자와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정신세계를 처음 접한 필자는 정말 불현듯이 현실 인식의 면에서 노신의 광인일기와 아큐정전 여기에서 묘사되었던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행태를 흔히들 정신승리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잡지들을 보게 되면은 뭐 2019년도 보면은 이 한국 관련 특집으로 뭐 거의 2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란 불신, 또 한국,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뉴스위크에서는 이 한국 팩트 체크라는 이제 이런 특집을 이제 마련했는데 보면요, 일본인의 인식은 오류 투성이다. 그래서 알아둬야 할 한국의 데이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한국은 일본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인들이 믿고 있다는 거죠. 한국인은 일본을 대단히 싫어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고, 한국군은 대단히 약하다. 그리고 문 정권은 반일로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 뭐 그 다음에 리버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어, 반일도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인식들은 이게 상당히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한국 팩트 체크라는 기사로 특히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통계치를 인용해서요. 그러면 이제 이 혐한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게 패전이 아니라 종전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영숙패전론이라는 책을 쓰는 시라이 사토시 교수의 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패전이 아닌 종전이라는 이 인식이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패전 사실을 속여왔기에 패전을 가져온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진보계열 소장파학자인 교토 세이카대학 시라이 사토시 교수는 2013년 영숙패전론 전후 일본의 핵심이라는 저서를 펴냈는데 전쟁에 패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여전히 일본의 패전을 인정하지 않고 종전이라고 국민을 계속 속이면서 지금도 미국에 패하는 상황, 이 대미 종속 상황을 패하는 상황이고 이것을 지속시키고 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영속패전론의 논리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왜 일본이 한국을 비하하고 싫어하는 여론이 강한지, 특히 아베 정권이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시기를 전후하여 혐한의 불길이 덜불처럼 붙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태평전쟁 시기 일본 국민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로 위장했지만 군국주의 세력에 기반한 지배층의 노예였으며 이 기본 구조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냉전 구조와 일본의 경제적 성공 덕분에 대부분 일본인은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시라이 교수는 이 구조를 영속패전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패전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는 것이 현대 일본 사회의 본질과 권력의 양상을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패전 사실을 속여왔기에 패전을 가져온 체제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그 결과가 대미종속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체제는 이미 한계에 이제 직면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냉전 구조도 이미 붕괴됐고 아시아에서 일본 경제력의 압도적인 우위 역시 사라지고 근소한 차이 정도로 축소되었죠. 그러자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가 참고 있던 불만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죠. 미국에서 바라보는 일본의 위상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일 동맹국이 아니다. 오히려 쇠퇴해가면서 미국의 수탈 대상이 되어버린 형체다. 결국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옥수수를 뭐 어마어마한 옥수수를 사달라 뭐 이렇게 이제 강요하기도 했고 뭐 그런 형태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일본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다고 이제 봅니다. 국민 주권은 명분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후 민주주의와 평화를 소중히 해온 시대의 허구성이 폭로되었고 사회는 급속히 본신 모드로 들어갔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라이 교수는 그래서 평화와 번영에 가려져 왔던 일본 사회의 실체가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은 덮여 가려진 실체, 즉 일본 사회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사실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다. 라는 패전의 부인과 다름없다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종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패전국임을 일단 명분상에서는 인정해왔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너희는 전쟁에 졌잖아, 패전국이잖아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속으로 사실은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상관없어. 우리는 평화롭고 풍요로우니까 전쟁에 패한 이상 뭐 강요당한 민주주의를 일단 신봉하는 척이라도 해야겠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명분이 번영이 무너지자 한꺼번에 이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상관없어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다르다라는 본심이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척하던 가식도 이제 벌써 던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이제 분석입니다. 이렇게 전후 일본 사회는 패전을 의식해서 내쫓아 버렸는데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아시아를 대하는 일본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미 관계에서 패전의 결과를 무제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아시아 패전은 전력을 다해서 부인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아시아 국가들과 전후 보상이나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반복해서 알력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미 종속과 아시아에서의 일본 고립이라는 이 두 가지 사정은 동전의 양면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패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타결한다. 이 문구를 잘 한번 보시면은 전쟁 전 일본에서는 한반도를 비롯한 식민지 출신자들을 차별했죠. 패전으로 이제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일본의 패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여기는 겁니다. 제일교포가 자신들과 동등하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일본 패전의 산 증거이므로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혐한을 외치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실로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 패전을 부인한 것이죠. 패전을 부인하니까 이제 우리는 패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그놈들 차별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이게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근데요, 무서운 것은 이 메시지의 첫 부분, 우리는 패한 적이 없다. 이 인식은요, 국민의 다수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파란 선이 한국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낀다. 이 한국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 두 개가 이제 빨간 선과 파란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친근감을 느낀다 거의 60%대를 넘어서는 이 시점까지 갔던 데가 그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들었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민주당 정권이 붕괴되고 나서 아베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어떻습니까? 친근감을 느낀다는 급전직하하고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국가별 대한민국 국가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인데요. 외국인들의 평가는 76.7%가 긍정적입니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이미지 평가보다도 외국인들의 이미지 평가가 더 좋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인도,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UAE, 멕시코, 남아공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제일 끝에 일본이 나오는데 특별하죠. 보시면은 53.2%가 뭡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 18.8%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에서 만약에 국가별 일본에 대한 국가 이미지 평가를 보게 되면은 아마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여기에 한국의 모습이 여기에 또 있을 수 있겠죠. 결국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국 너희들이 그렇게 한국 일본을 싫어하고 하니까
우리도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식민지 경험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혹독했던 식민지 경험. 그러면은 일본은 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까요? 단지 자기들이 싫어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많은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에는 현재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일본의 모습을 이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눈썹이 있고 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특선이 있고 이게 목이고 이 머플러 뭐 두건을 수건을 덮어선 어, 레이디 매력적인 레이디 이 그림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듯이 또 하나의 그림은 이게 코이고 이게 입이면서 이게 턱 그래서 수건을 둘러쓰고 있는 노파의 모습. 이 모습은 거의 이 선은 똑같은데 하나의 그림에서 두 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사람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많은 통계 자료와 수치들을 통해서 보건대 과거에는 일본의 모습이었다면 현재 일본의 모습은 이 모습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인식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019년도에 그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꽤 긴 시간의 강연이었습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아까 2차 대전 때 일본이 중국에 가서 뭐 난징 대학살 30만 명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일본이 중국에 굉장히 공손하고 이렇게 좀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까 어떻게 보면 극일 할 때 국력을 키우고 그런 면에서 한국에 또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국방력이 뭐 3,000톤급, 최근에는 뭐 5,000톤급 잠수함도 건조 들어가고 또 현무 미사일 사거리 800km, 1,500km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정교하게 돼가지고 일본하고 한판 붙으면 일본이 그냥 박살난다.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서 지금 뭐 난리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국방력은 좀 이제 우세해지는 것 같고 그 길 하면서 이렇게 하는 데서 이제 국력 신장이라든지 또 아까 일본의 젊은이들이 전혀 자존감도 없고 뭐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게 역사적으로 일본이 지금도 아베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된 기시다 후미오 이런 수상들도 뭐 대대로 자기 부친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인 출신이고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좀 이 사무라이 시대랄까 쇼군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평민하고 귀족이 확실하게 구분되고 평민들은 막 그냥 하나의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신 상태 때문에 좀 이렇게 활력이 없는 거 아니냐 질문이 여러 가지면 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그 길도 좀 빨리 오고 중국처럼 일본이 함부로 이제 못하는 그런 단계가 갈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그 한일 역전의 핵심이 우리가 국력이 더 강해지게 되면은 일본이 역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거는 왜 그렇게 이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냐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미국하고 그렇게 전쟁을 치렀으니 지금 미국한테는 뭐 깜빡 죽잖아요. 중국하고는 또 어떠냐? 중국도 2010년도부터 이제 중국의 총 공력이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뭐 거의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중국의 국력이 일본의 뭐 한 두세 배, 세 배 가까이까지 이제 늘어났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일본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힘의 역학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냐. 그럼 왜 그러냐?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다 이거죠. 한 600년 가까이 이어진 사무라이 문화. 사무라이 문화라는 것은 결국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좌지우지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힘 없으면 바짝 엎드리고 힘 있으면은 사실상 뭐 칼로 목을 베는 게 우리같이 옛날에 뭐 감옥에다 가둬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뭐 그런 거 주리를 털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일본은 사무라이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을 날려버리잖아요. 적결처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힘에.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꼬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게 일본의 특성이라는 건데 그래서 내가 빨리 한국이 힘을 키워야지 지금 한일관계 이런 어려움이 빨리 해소될 거다. 지금 그 역전이 이루어지는 그 아노미 현상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일관계 이렇게 힘들다는 걸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한국이 빨리 힘을 키워가지고 빨리 일본을 압도했을 경우에 한일관계는 평온해질 거다. 이제 그게 제 논리인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지금 한국이 잘하고 있는데 일본의 기업 문화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 이런 이제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도 만만치 않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출산율이 낮다든가 이것들이 일본을 지금 그 어렵게 하는 중요한 팩트인데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치가들이 앞으로 이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거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빈부격차가 뭐 이거는 전 세계 지금 하나의 공통된 상황인데 이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게 불안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 정치가들이 좀 많이 고안을 해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엔요,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 일본 젊은이들을 압도할 정도로 잘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전부 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뭐 돌아볼 게 없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 한국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로 너무 겸손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아직도 아니야. 우리가 뭐 아직 노벨상도 뭐 받은 게 없는데 이 노벨상이라는 거는 과거의 업적 30년 40년 전의 업적을 지금 상을 주는 거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후면은요 일본은 제로일 것이지만 우리는 그때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셔야지. 가끔 보면은 제 이런 영상의 댓글에 무슨 노벨상 비교해 보면은 택도 없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으로 보시면 명확합니다. 예, 대부분이 그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일본에도 보면 뭐 30년, 40년 전에 물리학상, 학상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노벨상도 보면은 전부 서구 쪽만 줄 수 없잖아요. 아시아에도 좀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압도적으로 강했던 게 일본밖에 없으니까 일본한테 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보시면은 이제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겠지만 이 현재 이 업적을 가지고 30년 후에 노벨상은 중국, 한국으로 잘 휩쓸릴 겁니다. 일본은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시면. 그리고 이제 IT 지금 시대인데 최근에 한글날이 지나갔습니다만 그 문자의 차이에 의해서도 그 발전의 속도가 특히 PC 입력을 하는 이런 걸 직접 그 일본에서 연구도 하셨으니까 예. 간단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우리 한글로 입력하고 뭐 하는 거하고 그거 한번 말씀. 아, 제가 일본으로 처음에 유학 가가지고요. 네. 컴퓨터를 싸서 이제 네. 사가지고 입력을 하는데, 문장을 치는데, 그때 성격 다 버렸습니다. 성격이 제가 그때만,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온화하고 인상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대학 때 다닐 때. 정말 부드럽고. 네. 근데 일본 유학 가면서 성격 다 버렸습니다. 이게요. 어느 정도 복잡한 겁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 복잡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를 치는데, 이게 장음이 있고 단음이 있고, 땡땡이 있고, 이 두 점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어요, 위에. 그리고 또 옆에 장음이 있어요. 이거, 맞아,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모르는 단어가 들어오면 이게 쉽게 칠 수가 없어요. 그 발음을 가지고 이 영어 알파벳으로 쳐가지고 그걸 일본어로 변환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그 자체가 이제 그렇게 변환시키면서 장음이 있는지 이걸 쳐넣어야 되고, 아니면은 이게 타금인지, 경험인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거 알기가 진짜 어려워요. 단어 모르면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A4지 한 장을 친다고 할 때 예. 한글 우리가 한글로 하는 거하고 일본어로 아까 그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변환시키고 하는 거 몇 배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요, 두세 배 차이 날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변환까지 하고. 근데 이제 요즘은 뭐, 그것보다도 이거 핸드폰으로 내지는 뭐 이걸로 메시지하고 보내는 거 있잖아요. 네. 한국인들은 막 진짜 빨라요. 다다다다다다. 보이죠?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다 변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 변환하는 과정이 어렵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즘 일본에서 그 소위 말하는 문맹률이요, 네. 20~30% 가까이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한글이 하문이잖아요. 네. 하문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발음을 알아야 그 발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네. 그거 내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모르는 게 많은데, 네.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렇지. 아야 어야 기억 니은 디귿 니을만 알면 다 치잖아요. 다 문자 넣잖아요. 다 문자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문화가요, 왜 지금 한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냐면 한글이 있어요. 한글. 이건 100%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언어학자들한테 물어보시면 네. 이건 명쾌할 겁니다. 그 진짜 그 저도 뭐 옛날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에 출장도 많이 갔는데 그 직접 일본 노트북으로 자판 넣고 해본 건 안 했거든요. 네. 우리 박사님이 성질 다 뱉다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다. 한문 때문에 돌아버리죠. 돌아버리죠. 한문 하나에요, 네. 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16가지까지 있는 게 있어요. 발음이 달라.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모르면 뭐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전 어떻게 찾나? 모르니까 사전 못 찾죠? 한문으로 한국어 사전을 들어가야 돼요. 한국어 한자 사전 있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들어가는데 한 서너 단계를 거쳐야 되고, 한 5번 시행착오를 해야 되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낫죠.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이제 적어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문명률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기본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언어라든지 그죠? 이런 여러 가지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태어났죠, 그죠? 특히 디지털 사회에서 예.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한국이 지금 최근에 10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한 이유가 나는 여기 있다고 봐요. 예, 예. 이 디지털화 문화하고 한글하고 너무나 전맥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난 그게 있다고 봐요. 쉽게 그냥 개발도 하고 쉽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글로 가지고. 그렇지. 이게 금방금방 넘어가니까 속도도 빠르고. 알겠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하여튼 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박사님 하여튼 세종대왕한테 오늘 너무 많은 준비해 주시고 예. 정말 열정을 갖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잘 준비해 가지고 예. 우리 청교포럼 예. 재경 부산고등학교 동창회 그 동문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은 그 소견으로 그 역사적으로 보면 네. 그 백제 네. 백제 시대 때 일본의 그 당시 그 일본 그 왕국하고 네. 교류가 굉장히 많았고 네.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일본 규슈 여행 갔을 때 그 어떤 그 섬에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무령왕 탄생지인가 그 있더라고요. 예. 그 왕비가 백제 왕비가 이제 그 일본에 뭐 이렇게 거의 뭐 자주 왕래하면서 네. 오다가 산기가 있어가지고 네. 섬에 이제 바로 해안에 대고 근데 거기 나무 말뚝으로 해가지고 무령왕 탄생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무령왕이 거기서 한 사춘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커다가 나중에 이제 백제 가서 또 왕으로 취임하고 그런 이제 그게 있어요. 그 예, 예. 사진도 내가 어디 예, 보관해놨는데 규슈 쪽입니다. 그 백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백총강 전투에서 이제 신라한테 망할 때 일본에서도 15,000명인가 와서 도와줬고 네. 이렇게 했고 신라는 또 그 당나라하고 잘 협력해가 삼국 통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저기 또 신라가 끝장나지 않습니까? 고려 때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마네 현이 이 경주에 바로 맞은편이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라의 그 망할 때 일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해류를 따라 일본의 시마네 현에 정착해가지고 그 시마네 현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독도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한국 자기 거다.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약간 이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그 한국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있고 이 백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저기 일본의 초기의 문명을 이제 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지금은 뭐 부인하지만 그 백제의 뿌리다. 지금도 저 충청남도 공주에 가보면은 그 어떤 뭐 길가에 큰 이렇게 뭐 무슨 기념품 파는 데도 가보면은 백제 그 유약을 안 바른 토기 이런 거를 매점에 해놨는데 전부 앵마로 표시해놨더라고요. 네. 이거 뭐냐 이래 일본 사람들이 공주에 많이 온대요. 와가지고 갈 때 그 저 매점에서 사간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은데 그 이런 면에서 그러면 이 백제 신라 그렇게 관계 깊은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언어도 틀리고 네. 완전히 서로 적대적이 됐냐 보니까 그 조선통신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그 사이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있을 때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네. 그 뒤에 이제 고려 때 뭐 또 저 여러 가지 이런 역사를 보면 한 500~600년간 딱 단절돼 가지고 완전히 새로 저 다른 문화로 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전혀 한국하고 이제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뭐 춘추 전국 시대 하면서 이제 문화가 형성돼 가지고 지금 이제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 뭐 백제 신라 다 그때 교류 좋았고 조선통신사 때 뭐 우리가 가면 너 뭐 칙사 대접해가 우리한테 배울라 했지 않냐 이래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500~600년 그 단절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치열한 그 경쟁에 의해서 기술도 배우고 뭐 하면서 어떤 그 당시로는 선진국을 썼기 때문에 한국을 보는 눈이 확 틀리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혹시 박사님 일본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고대 이 한국하고 일본 이런 관계에서 뭐 지금도 천황은 그 뭐 한국의 그 자손이 내려가 자기들끼리 제사 모실 때 한국식으로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런 한국과 그 일본의 그 뿌리에서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의 약간의 수준 있는 사람들의 일본의 주류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것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대학원 때요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상당히 유능한 그 개요대학인데 대학원생인데 그 유능한 친구가 생긴 모습이 약간 서구 인상하고 그러니까 하프인가 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친구가 혼혈. 혼혈인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한국하고 일본 정부하고 이렇게 계속 역사 문제 가지고 싸우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알고 보면 너희들 다 같은 족속 아니냐. 그렇죠. 근데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냐. 맨날 거기서 건너와가지고 여기 지금 지배계층은 다그 불교도 넘어 한반도에서 그렇지. 넘어온 사람들 그렇지. 그 연결이 그렇게 되는데 쥐들끼리 계속 싸워가지고 내가 볼 때는 참 가관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때 사실 좀 놀랐어요. 예. 아 일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아이누족일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 토착 그 세력의 얼굴이고 왜냐면 전통적인 일본 얼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것도 개요대학의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 그래서 내가 아 이게 그냥 풍문으로 들린 얘기가 아니구나. 어느 정도 이 얘기는 쉬쉬하지만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도 다 아는구나. 알고 있구나. 공개적으로는 얘기 못하고 하지만 그런 인상 상당히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럼 왜 서로 찌글찌글 싸우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형제간의 싸움이 제일 치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뭐 피가 같다고 뭐 왜 싸우느냐 그 말은 논리가 맞지가 않고 맞아. 가장 치열한 싸움은 형제간의 싸움이 제일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 심리.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한일 관계는 그런 약간 맥락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게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